감히 내 딸에게 막걸리를 붓고 발길질을 해? 사성 장군 엄마가 헬기 6대를 띄워 쓰레기 중대장의 인생을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사이다. 복수국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요?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대한민국 육군 제2작전 사령부 지하 벙커 상황실 거대한 작전 지도 앞에서 마영란 대장은 며칠째 잠 한숨 못 잔 참모들을 독려하며 북한군의 미사일 도발 징후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별명인 피 묻은 강철답게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벙커 안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상황이 종료되고 모두가 안도할 때 마영란은 홀로 집무실로 돌아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아기 수첩을 꺼내봅니다. 오늘이 하나뿐인 딸 마도희의 생일이기 때문입니다. 전군을 호령하는 사령관이지만 딸 앞에서는 늘 죄인인 어머니는 부관 몰래 휴가를 내고 남편이 타던 낡은 검은색 사륜구동 차량의 열쇠를 챙깁니다. 조수석에는 딸이 좋아하는 소고기 미역국이 담긴 보온병과 투박한 케이크 상자가 놓여 있습니다. 강원도 화천으로 향하는 길은 지옥 같았습니다. 영하 20도의 기록적인 한파와 함께 앞이 보이지 않는 폭설이 쏟아져 와이퍼가 닦아내지 못할 정도의 눈이 차창을 때립니다. 마영란은 히터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차 안에서 딸과의 마지막 통화를 회상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딸의 목소리는 유난히 건조하고 떨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오지 마세요. 어머니가 오시면 저는 더 비참해집니다. 그냥 조용히 군 생활하게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그 말이 가시처럼 가슴에 박혀 마영란은 불안감에 엑셀을 더 깊게 밟습니다. 눈 덮인 산맥은 마치 거대한 감옥처럼 칠성부대를 가두고 있는 듯 보입니다. 마침내 도착한 칠성부대 독수리 연대 산하 최전방 소초 통문 앞. 평소라면 날카롭게 서 있어야 할 초병들의 기강은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초병들은 귀마개를 하고 춥다며 발을 동동 구르거나 근무 중임에도 서로 낄낄거리며 잡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등산복 차림의 마영란이 창문을 내리고 말을 겁니다. 수고하네. 내가 아들 면회를 좀 가려고 하는데 길을 좀 묻겠네. 그러자 초병은 마영란을 아래 위로 훑어보며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젓습니다. 아줌마, 여기 민간인 통제구역인 거 몰라요? 내비게이션 안 보여요? 차 돌려요, 얼른. 마영란은 억지로 화를 누르며 미리 준비한 일반 행정관 신분으로 위장된 국방부 출입증을 내밉니다. 그제야 초병은 투덜거리며 차단기를 올려줍니다. 아, 진짜 귀찮게 하네. 들어가서 딴짓하지 말고 볼 일만 보고 바로 나오쇼. 눈 많이 와서 고립돼도 우린 모릅니다. 백미러로 멀어지는 초병들의 나태한 모습을 보며 마영란의 눈빛이 차갑게 식습니다. 이 부대는 이미 뿌리부터 썩어가고 있음을 직감합니다. 험준한 산길을 올라 소초에 도착하자 기묘한 정막이 흐릅니다. 연병장 구석에는 눈을 치우는 병사들이 보이지만 그들의 동작은 기계적이고 눈동자에는 생기가 없습니다. 마치 공포에 질린 양떼 같습니다. 마영란은 차를 건물 뒤편 어두운 곳에 주차합니다. 시동을 끄자 바람소리 사이로 이질적인 소음이 들려옵니다. 둔탁한 타격음, 남자의 걸걸한 웃음소리, 그리고 무엇인가 깨지는 소리. 그녀는 보온병을 챙기려다 멈칫합니다. 30년 군 생활의 본능이 위험을 알리는 경고등을 켭니다. 그녀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소리가 들리는 창고 뒤편 소각장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눈을 밟는 뽀득 소리조차 죽이며 그림자처럼 접근합니다. 소각장 뒤편 공터는 딴 세상이었습니다. 드럼통에 장작을 넣어 불을 피워놓고 간이 테이블 위에는 외부에서 반입한 족발과 치킨 그리고 막걸리 병들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중대장 방기태 대위와 대대장 설충식 중령이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술에 거나하게 취해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 차가운 진흙탕 위에는 마영란의 딸 마도희 소희가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안경은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고 군복 상의는 흑투성이입니다. 추위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마도희의 어깨는 잘게 떨리고 있습니다. 방기태 대위가 먹다 남은 족발뼈를 마도희의 전투화 앞에 툭 던지며 입을 엽니다. 야마 소희. 육사에서는 선배가 술잔 주면 째려보라고 가르치냐? 응?
대대장님이 한 잔 주시겠다는데 감히 잔을 치워? 여기가 학교인 줄 알아? 대대장 설충식 중령은 이 상황을 즐기듯 담배 연기를 마도의 쪽으로 내뿜으며 거듭니다. 방 대위, 너무 그러지 마. 귀한 집 딸이라잖아.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컸을 텐데 이런 야전이 어울리겠어? 마 소위, 내가 인생 선배로서 충고 하나 하는데. 여자가 군대에서 성공하려면 딱 두 가지야. 일을 미친 듯이 잘하거나 아니면 윗사람 기분을 미친 듯이 잘 맞추거나. 넌 둘 다 꽝이다. 융통성이 없어서야 원. 마도희는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지만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합니다. 방기태는 마도희의 침묵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군화발로 마도희의 정강이를 그대로 걷어찹니다. 퍽 소리와 함께 마도희가 신음도 내지 못하고 옆으로 쓰러집니다. 일어나. 어디서 꾀병이야? 너희 엄마가 별이라며? 별 달 때 몸 로비라도 했나 보지. 너도 엄마한테 가서 좀 배워오지 그랬냐? 술 따르는 법, 남자 비위 맞추는 법, 웃는 법. 그런 거나 좀 배워오라고. 쓰러진 마도희의 눈에서 결국 참았던 눈물이 한 방울 떨어져 진흙을 적십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다시 일어나 정자세를 취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엽니다. 제 어머니를 모욕하지 마십시오. 그 한마디에 방기태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립니다. 오냐 오냐 하니까 이게 진짜 눈에 뵈는 게 없나. 야, 내가 누군지 몰라? 우리 삼촌이 국방위 간사 방영국 의원이야. 너 같은 거 하나 매장하는 건 일도 아니라고. 기생충 같은 게 빽 믿고 기어들어와서 분위기 망치고 있어. 방기태는 테이블 위에 있던 막걸리 주전자를 집어듭니다. 그리고 마도희의 머리 위에 그대로 들이붓습니다. 하얀 술이 마도희의 머리카락과 얼굴, 목을 타고 흘러내려 군복을 적십니다. 시큼한 냄새가 진동합니다. 주변에 서 있던 당번병들과 하사들은 고개를 돌리거나 입술을 깨물며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나서지 못합니다. 이 부대에서 방기태와 설충식은 법이자 신이기 때문입니다. 담벼락 뒤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마영란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딸이 맞는 모습을 본 어머니로서의 고통이 심장을 후벼 팝니다. 당장 달려가 딸을 안아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몸 로비 기생충이라는 단어가 귀에 박히는 순간 슬픔은 순식간에 차가운 사리로 바뀝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등산 점퍼의 지퍼를 끝까지 올립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있던 가죽 장갑을 꺼내 천천히 낍니다. 더 이상 그녀는 딸의 생일을 축하하러 온 엄마가 아닙니다. 적을 섬멸하기 위해 전장에 선, 피 묻은 강철 마영란 대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녀의 발소리가 바뀝니다. 뚜벅뚜벅. 숨죽인 맹수가 먹잇감을 향해 다가가는 소리입니다. 마영란이 소각장 공터의 빗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등산복 차림의 중년 여성의 등장에 방기태가 인상을 찌푸리며 소리칩니다. 뭐야? 위병소 애들 다 죽었어? 웬 아줌마가 여기까지 기어들어왔어? 야, 당장 안 끌어내. 재수없게 진짜. 병사들이 우물쭈물하는 사이 마영란은 방기태의 코앞까지 다가갑니다. 그녀의 키는 방기태보다 작지만 뿜어내는 기운은 거대한 산 같습니다. 군복 입고 할 짓이 그것밖에 없나. 낮고 굵은 목소리가 공터를 울립니다. 설충식 중령이 비틀거리며 일어납니다. 이 여자가 미쳤나? 여기 군사작전 지역이야. 간첩으로 5인 사격 당하고 싶어? 당장 꺼져. 방기태가 마영란의 어깨를 밀치려 손을 뻗으며 욕설을 내뱉습니다. 야, 귀 먹었어? 꺼지라고. 너 인연 애미냐? 콩가루 집안이네. 딸려는 고문관, 애미는 주책바가지. 와서 내 딸 술 시중 드는 거나 좀 가르쳐라. 아주 쌍으로 진상이네. 그 순간 마영란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방기태의 뻗은 손목을 낚아챕니다. 우드득. 뼈가 어긋나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방기태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나옵니다. 으악! 마영란은 비명을 지르는 방기태의 손목을 꺾은 채 반대편 손으로 그의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합니다. 숨이 턱 막힌 방기태가 거품을 물며 무릎을 꿇습니다. 그녀는 멈추지 않습니다.
바닥에 굴러다니던 찌그러진 막걸리 주전자를 집어들어 방기태의 머리통을 그대로 후려칩니다. 깡소리와 함께 주전자가 나뒹굴고 방기태는 진흙탕에 처박힙니다. 설충식이 당황하여 허리춤에 있던 가스총을 뽑아듭니다.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립니다. 너 뭐야? 헌병 불러. 테러다 테러. 움직이면 쏜다. 총구가 겨누어졌지만 마영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냅니다. 그리고 가죽 케이스를 펼쳐 설충식의 눈앞에 들이밉니다. 거기에는 4개의 별 대장 계급장과 함께 육군 제2작전 사령관 마영란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습니다. 쏴봐. 대한민국 육군 대장 마영란이다. 쏠 수 있으면 쏴봐. 설충식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집니다. 그는 신분증과 눈앞의 등산객 아줌마를 번갈아 쳐다봅니다. 술이 확 깨면서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그가 털썩 주저앉으며 총을 떨어뜨립니다. 사령관님? 마영란은 주저앉은 설충식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휴대전화를 꺼냅니다. 스피커폰을 켜자 신호음이 짧게 울리고 상대방이 즉시 전화를 받습니다. 충성. 합참의장입니다. 사령관님 무슨 일입니까? 마영란의 목소리가 서늘하게 깔립니다. 의장, 지금 당장 강원도 화천 7사단 독수리 연대 3대대로 헌병 특임대 헬기 띄워. 감찰실장, 법무실장, 헌병대장 싹 다 태워서 보내. 완전 무장 병력으로. 전화기 넘어가 술렁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마영란은 덜덜 떨고 있는 방기태와 설충식을 노려보며 마지막 명령을 내립니다. 내 별을 걸고 이 부대를 가루로 만들어버릴 테니까. 전원 구속 수사 준비해. 전화를 끄는 마영란은 멍하니 서 있는 마도희에게 다가갑니다. 막걸리와 흙으로 뒤범벅된 딸. 마영란은 자신이 입고 있던 등산 점퍼를 벗어 딸의 어깨에 덮어줍니다. 마도희가 울먹이며 입을 엽니다. 어머니,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마영란은 손수건을 꺼내 딸의 얼굴을 닦아줍니다. 그녀의 눈시울도 붉어집니다. 늦어서 미안하다. 이제 군인 마도희가 아니라 내 딸로서 묻겠다. 저놈들이 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말해. 그때 멀리서 산을 넘어오는 거대한 헬기 편대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두두두두두. 하늘을 새카맣게 뒤덮는 프로펠러 소리는 썩은 살을 도려내러 오는 심판의 소리였습니다. 마영란은 딸을 감싸 안으며 공포에 질려 기어 도망가려는 방기태의 뒷모습을 죽일 듯이 노려봅니다. 강원도 화천의 깊은 산골, 고요하던 7사단 독수리 연대 상공이 찢어지는 듯한 굉음으로 뒤덮입니다. 마영란이 호출한 지 불과 30분 만에 육군 헌병 특수임무대와 감찰팀을 태운 기동 헬기 6대가 소초 연병장에 착륙을 시도합니다. 프로펠러가 일으키는 거센 회오리 바람에 쌓여있던 눈이 폭풍처럼 휘날리고 방기태 대위와 설충식 중령은 그 바람에 날려갈 듯 비틀거리며 공포에 질린 얼굴을 감싸줍니다. 헬기 문이 열리고 완전 무장한 헌병들이 검은 개미떼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소초 전체를 포위하고 출입구를 봉쇄합니다. 뒤이어 또 한 대의 지휘 헬기가 착륙하고 사색이 된 7사단장 표갑수 소장이 모자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뛰어내립니다. 그는 마영란의 옛 부하이자 평소 그녀를 호랑이보다 더 무서워하던 인물입니다. 표갑수는 흙탕물이 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영란 앞으로 달려와 거수 경례를 올립니다. 사령관님, 7사단장 표갑수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표갑수의 목소리는 헬기 소음에 묻혀 떨리고 있습니다. 마영란은 딸에게 덮어주었던 점퍼를 여며주며 천천히 고개를 돌립니다. 그녀는 연병장 한가운데 놓인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옥좌에 앉은 여제처럼 압도적입니다. 표 소장. 자네 부대는 중대장이 소속 소대장을 개 패듯 패고 대대장이란 작자는 그걸 보며 술판을 벌이나? 아주 당나라 군대군. 내가 오지 않았다면 내 딸은 오늘 여기서 송장이 되었을 거야. 마영란의 차가운 일갈에 표갑수는 다리가 풀려 비틀거립니다. 그는 즉시 뒤를 돌아 설충식과 방기태를 노려봅니다. 내 놈들이 감히 사령관님 딸을 건드려?
정신이 나간 거야. 헌병들이 방기태와 설충식을 무릎 꿇립니다. 방기태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눈물 콧물을 흘리며 바닥에 머리를 찢습니다. 사령관님,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술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방기태가 마영란의 바짓단을 잡으려 하자 마영란은 가차없이 군화발로 그의 손을 쳐냅니다. 내 딸이라서가 아니다. 너 같은 쓰레기가 신성한 군복을 입고 있다는 게 역겨워서다. 술이 핑계가 될 것 같나? 군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똑똑히 보여주마. 마영란은 감찰관들에게 손짓합니다. 당장 이 부대 장부부터 털어. 쌀 한 톨, 기름 한 방울까지 싹 다 조사해. 그리고 이 두 놈은 당장 구속해서 헌병대 영창으로 압송한다. 끌려가는 두 사람의 비명과 헌병들의 고함, 헬기의 굉음 속에서 마도희는 멍하니 서 있습니다. 위병소 병사들과 간부들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이 광경을 지켜봅니다. 그들의 눈에는 마도희가 구원받은 피해자가 아니라 엄마 백으로 부대를 뒤집어 엎은 공주님으로 비치기 시작합니다. 마도희는 어머니의 압도적인 힘 앞에 위축되면서도 뼛속 깊은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녀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누군가의 딸이라는 꼬리표가 전군에 생중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도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이제 만족하십니까? 제 군 생활은 오늘로 끝났습니다. 마영란은 딸의 그 말에 가슴이 무너지지만 표정을 굳힌 채 대답합니다. 썩은 살을 도려내지 않으면 죽는다.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군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7사단 본부에 임시감찰 상황실이 꾸려지고 밤샘 조사가 시작됩니다. 마영란의 지시로 투입된 베테랑 감찰관들은 대대장실과 중대장실을 이잡듯 뒤집니다. 설충식 중령은 조사실에서 살기 위해 모든 책임을 방기태에게 떠넘기기 시작합니다. 저는 말렸습니다. 방 대위 저놈이 국회의원 조카라고 설치면서 제 말은 듣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반면 옆방의 방기태는 대대장이 시켰습니다. 진급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병사들 부식비 떼먹으라고 지시한 건 대대장입니다. 라며 서로를 물어뜯습니다. 추악한 폭로전 속에 7사단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감찰관이 마영란에게 가져온 압수장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전방 병사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 써야 할 난방용 기름을 빼돌려 민간 업자에게 팔아먹고 병사들에게 먹일 고기와 과일을 횡령해 인근 식당에 넘긴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병사들이 추위에 떨고 밥을 굶을 때 지휘관들은 그 돈으로 룸살롱을 드나들고 진급 로비를 했던 것입니다. 마영란은 장부를 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이게 군인이야? 도둑놈들이지. 내 딸 하나 맞은 게 문제가 아니었어. 이놈들은 병사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었어. 마영란의 분노는 개인적인 원한을 넘어 군인으로서의 사명감으로 불타오릅니다. 그녀는 직접 병사들의 생활관을 돕니다. 병사들은 처음에는 사성 장군의 등장에 얼어붙어 입을 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영란이 계급장을 떼고 침상에 걸터앉아 꽁꽁 언 병사의 손을 잡으며 미안하다. 못난 지휘관들 때문에 너희가 고생이 많다. 밥은 잘 나오나? 춥지는 않나? 라고 묻자 병사들은 하나둘 울음을 터뜨리며 진실을 토해냅니다. 대대장님이 휴가증 준다고 하고 돈을 요구했습니다. 방 대위님이 여군 하사님들을 노래방 도우미 취급했습니다. 쏟아지는 증언들은 참혹했습니다. 마도희는 조사실 밖 복도에서 이 모든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신이 당한 폭행은 빙산의 일각이었음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나서서 해결하지 못하고 어머니의 손을 빌려야만 했다는 자괴감이 그녀를 괴롭힙니다. 마도희가 어머니의 집무실로 찾아갑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충분히 처벌받게 됐잖아요. 여기서 더 파헤치면 7사단 전체가 날아갑니다. 제 동기들, 후배들까지 다 다친다고요. 마도희의 호소에 마영란은 단호하게 고개를 젓습니다. 도희야, 고름은 짠다고 낫지 않아. 살을 찢고 뿌리를 뽑아야 새살이 돋는 거다. 내가 미움받는 거 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야.
마영란은 딸을 안아주려 손을 뻗지만 마도희는 뒷걸음질치며 거부합니다. 어머니는 항상 어머니 방식이시죠. 제 입장은 한 번도 생각 안 하시죠. 저는 이제 이 부대에서 배신자 스파이 취급받으며 살아야 해요. 어머니가 가시고 나면 남겨진 저는 지옥에서 살아야 한다고요. 모녀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하고 밤새 내리던 눈은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사건 발생 3일차 서울에서부터 심상치 않은 기류가 감지됩니다. 유치장에 갇혀있던 방기태 대위가 변호인 접견을 통해 자신의 삼촌인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방영국 의원에게 몰래 쪽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방 의원은 조카의 구속 소식에 분노하며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고 마영란을 공격하기로 결심합니다. 다음 날 아침 주요 언론사 일면에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도배됩니다. 육군 대장 마영란, 딸 뺨 한 대 맞았다고 헬기 6대 동원. 도 넘은 모정, 사적 복수를 위해 군 병력 동원한 여장군, 이것이 공정인가? 사실관계는 교묘하게 비틀려 마영란이 권력을 남용해 딸을 과잉 보호하는 갑질 장군으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여론은 순식간에 들끓습니다. 인터넷 댓글은 마영란과 마도희를 비난하는 글로 도배됩니다. 국방부 장관은 마영란에게 긴급 전화를 겁니다. 마 대장, 여론이 너무 안 좋아. 청와대에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네. 일단 감찰 중단하고 복귀해. 자네 옷 벗고 싶어? 마영란은 수화기를 붙들고 항변합니다. 장관님, 이건 단순 폭행이 아닙니다. 군수 비리, 횡령, 성범죄가 얽힌 거대 비리입니다. 증거가 다 나왔습니다. 하지만 장관은 냉정하게 말을 자릅니다. 정치가 개입됐어. 방 의원 쪽에서 자네 인사 기록까지 뒤지고 있다고. 일단 물러서. 이건 명령이야. 마영란은 분통을 터뜨리며 전화기를 책상에 내려칩니다. 그녀의 강철 같은 신념이 정치라는 벽 앞에 가로막히는 순간입니다. 한편 7사단 내부의 분위기도 급반전됩니다. 뉴스를 접한 간부들과 병사들은 마도희를 노골적으로 적대시하기 시작합니다. 식당에서 마도희가 식판을 들고 자리에 앉으려 하자 주변에 있던 장교들이 보란듯이 식판을 들고 일어나 다른 자리로 옮겨버립니다. 야, 조심해. 옆에 앉았다가 옷 벗을라. 무서워서 밥이 넘어가겠냐. 엄마한테 이를까봐 겁나네. 들으라는 듯한 비아냥이 마도희의 귀에 꽂힙니다. 마도희는 밥알이 모래알처럼 느껴지지만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꾸역꾸역 밥을 밀어넣습니다. 그녀는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방기태는 증거 불충분과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구속 적부심을 신청하고 뻔뻔하게 풀려날 준비를 합니다. 유치장 면회실에서 방기태는 마주친 감찰관에게 비릿한 웃음을 날립니다. 꺼봐요. 내가 뭘 했어. 내 뒤가 더 세다고 했지? 그 아줌마 이제 끝났어. 내가 나가면 마 소위 그년 가만 안 둬. 지옥이 뭔지 보여줄 거야. 마영란은 철수 명령서에 서명하며 손을 부들부들 떱니다. 그녀는 창밖으로 딸이 근무하는 막사를 바라봅니다. 자신이 시작한 싸움이 오히려 딸을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었다는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마영란이 아닙니다. 그녀는 짐을 싸면서 부관에게 조용히 그러나 서늘하게 지시합니다. 가져온 증거자료 원본은 내가 챙긴다. 사본만 제출해. 그리고 내 개인 금고에 있는 그 파일 준비해놔. 전쟁은 이제 시작이야. 헬기가 다시 프로펠러를 돌리며 떠날 준비를 합니다. 남겨진 마도희는 멀어지는 어머니의 헬기를 보며 입술을 깨뭅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그녀 혼자만의 전쟁입니다. 국방부 장관의 명령과 여론의 악화로 인해 감찰단 철수가 결정된 날 칠성부대의 연병장에는 패배감 짙은 눈발만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마영란 대장은 헬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딸이 있는 막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다시 뛰어내려가 딸을 데리고 나오고 싶은 충동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지만 지금 움직이면 딸은 영원히 비리 장군의 혜택을 받은 무능한 장교로 낙인 찍히고 자신 또한 군복을 벗어야 할 위기였습니다. 마영란은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며 헬기에 올랐고 프로펠러가 일으키는 거친 바람과 함께 하늘로 사라졌습니다. 어머니가 떠나는 모습을 먼 발치에서 지켜보던 마도희는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는 처절한 자각이자 생존을 위한 독한 다짐이었습니다. 마영란이 떠나자마자 칠성부대의 공기는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증거 불충분과 정치적 압력으로 유치장에서 풀려난 방기태 대위가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그는 개선장군처럼 위병소를 통과하며 마중 나온 설충식 중령과 낄낄거렸습니다. 거보십시오, 대대장님. 제가 뭘 했습니까? 사성 장군이고 나발이고 국회 밥 먹는 우리 삼촌 전화 한 통이면 끝난다고 했잖습니까? 방기태는 복귀하자마자 전체 간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맨 뒷줄에 앉은 마도희를 손가락질하며 공개적으로 조롱했습니다. 어이, 마소희. 엄마 가시니까 이제 좀 춥나? 그러게 평소에 잘하지 그랬어. 너 때문에 우리 부대 꼴이 이게 뭐냐? 앞으로 내 눈에 띄지 말고 쥐 죽은 듯이 있어. 숨 쉬는 것도 허락받고 쉬어. 그날부터 마도희에 대한 집요하고 교묘한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마도희를 구타하는 대신 철저하게 투명 인간 취급을 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아무도 그녀의 앞자리에 앉지 않았고 작전 회의에서는 그녀의 의견을 아예 무시했습니다. 설충식 중령은 마도희에게 말도 안 되는 업무를 지시했습니다. 마소희, 자네는 정신 수양이 좀 필요해 보여. 오늘부터 GOP 철책 정밀 점검을 혼자 전담해. 밤새도록 섹터 돌면서 철조망 구멍 하나라도 놓치면 영창 갈 줄 알아. 영하 25도의 살인적인 추위 속에서 마도희는 매일 밤홀로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산악 철책을 오르내려야 했습니다. 손발이 동상에 걸려 퉁퉁 붓고 얼굴 살이 터져 피가 맺혔지만 그녀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순찰을 돌던 마도희는 초소 구석에서 몰래 울고 있는 김일병을 발견했습니다. 김일병은 방기태 대위의 당번병으로 평소 온갖 성희롱과 폭언에 시달리던 병사였습니다. 마도희가 다가가자 김일병은 화들짝 놀라며 경례를 했습니다. 마도희는 자신의 핫팩을 꺼내 김일병의 언손에 쥐어주며 물었습니다. 힘드니? 김일병은 마도희의 퉁퉁 부은 얼굴을 보고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소대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도와드려야 하는데 중대장님이 소대장님 도와주면 죽여버린다고 해서. 마도희는 김일병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미안해. 내가 힘이 없어서 너희를 지켜주지 못했어. 하지만 기다려. 이대로는 안 끝나. 내가 반드시 되돌려줄게. 그날 밤 벼랑 끝에 몰린 마도희의 눈빛은 더 이상 나약한 초임 장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도움 없이 스스로 괴물들과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마도희는 낮에는 묵묵히 부당한 지시를 수행하며 방기태와 설충식의 경계심을 허물었습니다. 그들은 마도희가 완전히 기가 꺾였다고 생각하며 비웃었습니다. 독한 년인 줄 알았더니 순한 양이 다 됐네. 진작 그럴 것이지. 방기태는 마도희가 보는 앞에서 대놓고 횡령한 돈으로 산 양주를 마시며 거들먹거렸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마도희는 사냥꾼으로 변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그녀는 검은색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행정반과 지휘 통제실에 잠입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어머니가 미처 확보하지 못했던 결정적인 물증, 즉 이중 장부와 녹음 파일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마도희는 김일병과 취사병들의 도움을 받아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소대장님, 대대장님이 매주 금요일 밤마다 민간 트럭을 후문으로 부릅니다. 그때 고기랑 기름통을 싣고 나갑니다. 취사병의 제보를 받은 마도희는 금요일 밤 눈 덮인 덤불 속에 매복했습니다. 몇 시간의 기다림 끝에 실제로 번호판을 가린 트럭이 들어왔고 설충식 중령이 직접 나와 군용 물자를 넘기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마도희는 얼어붙은 손으로 떨림을 참으며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들이 정치권까지 뇌물을 상납했다는 연결고리가 필요했습니다. 마도희는 방기태가 술에 취해 자랑스럽게 떠들던 말을 기억해냈습니다. 내 보물 단지는 아무도 못 찾아. 내 책상 밑 트로피 안에 숨겨뒀거든. 마도희는 방기태가 외박을 나간 틈을 타 중대장실에 잠입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긴장감 속에서 그녀는 방기태가 골프 대회에서 받았다던 거대한 트로피의 밑바닥을 뜯어냈습니다.
그 안에는 놀랍게도 소형 저장 장치 USB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에 연결의 내용을 확인한 마도희의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수년 전부터 방기태와 설충식이 횡령한 군수 물자 리스트와 그 돈이 방영국 의원의 차명 계좌로 이체된 내역, 심지어 성접대 장소와 시간까지 꼼꼼하게 기록된 엑셀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군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야? 중대장실 불이 왜 켜져 있어? 당직 사관이 순찰을 돌다 불빛을 발견한 것입니다. 마도희는 황급히 저장 장치를 주머니에 넣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2층 높이였지만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이 쌓인 화단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쿵소리와 함께 발목에 격통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절뚝거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방에서 사라진 트로피 뚜껑을 본 방기태는 다음 날 아침 부대가 떠나가라 고함을 질렀습니다. 어떤 새끼야? 내 방에 들어온 쥐새끼가 누구냐고. 그는 직감적으로 범인이 마도희임을 눈치챘습니다. 이제 사냥꾼과 사냥감의 위치가 바뀐 숨막히는 추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방기태와 설충식은 마도희가 증거를 가져갔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녀를 압박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도희의 관물대를 뒤져 군사기밀 유출 혐의를 덮어씌울 조작된 문서를 심어놓았습니다. 그리고 헌병대에 신고하여 마도희를 긴급 체포하려 했습니다. 마도의 소위가 북한과 내통하는 간첩 혐의가 있다. 당장 체포해서 조사해야 한다. 설충식의 뻔뻔한 거짓말에 부대 내 사이렌이 울리고 무장한 헌병들이 마도희를 찾아내기 위해 막사를 포위했습니다. 마도희는 증거가 담긴 저장 장치를 품에 안고 보일러실 구석에 숨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전화기를 켜면 위치가 추적될 것을 알기에 꾹 참았습니다. 마 소희, 나오라고. 좋은 말로 할 때 나와. 내가 훔쳐간 거 내놓으면 목숨만은 살려줄게. 방기태가 확성기를 들고 보일러실 밖에서 소리쳤습니다. 헌병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는 절체절명의 순간 마도희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보일러실 환풍구를 뜯어내고 좁은 통로를 기어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헌병대가 아닌 병사들이 모여있는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 문을 박차고 들어간 흑투성이의 마도희를 보고 병사들은 밥을 먹다 말고 얼어붙었습니다. 마도희는 피 묻은 손으로 저장 장치를 들어올리며 외쳤습니다. 모두 잘 들어라. 여기 너희가 뺏긴 부식비, 너희가 당한 성추행, 그 모든 증거가 있다. 나는 도망치지 않는다. 너희도 더 이상 참지 마라. 그때 뒤따라온 방기태와 헌병들이 식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저 미친년 잡아. 당장 수갑 채워. 헌병들이 달려들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방기태에게 맞고 살던 김일병이 식판을 던지며 헌병 앞을 막아선 것입니다. 건드리지 마십시오. 소대장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자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마도의 주변으로 인간띠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다 봤습니다. 중대장이 기름 팔아먹는 거 우리가 다 봤습니다. 수백 명의 병사가 분노에 찬 눈으로 지휘관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방기태가 권총을 꺼내 하늘을 향해 쏘며 위협했지만 병사들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하극상이 아니라 오랫동안 억눌린 분노의 폭발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식당의 TV 뉴스 화면이 긴급 속보로 전환되었습니다. 단독보도 7사단 군수 비리 및 정치권 상납 의혹, 내부 고발자 결정적 증거 제보. 화면에는 마도희가 며칠 전 몰래 우편으로 보냈던 사본 자료와 함께 마영란 대장이 국회 기자회견장에 서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마영란은 마도희가 보내온 자료를 들고 비장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 딸이 목숨 걸고 찾아낸 진실입니다. 저는 오늘부로 제 계급장을 걸고 이 썩은 카르텔과 전면전을 선포합니다. 동시에 식당 밖에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7사단 헌병이 아닌 국방부 검찰단과 수도방 위사령부 특수임무대였습니다. 헬기에서 내린 사람은 마영란의 옛 부하이자 강직하기로 소문난 군단 헌병대장 최 대령이었습니다. 최 대령은 멍하니 서 있는 방기태에게 다가와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방기태 대위 설충식 중령. 당신들을 횡령,
특수폭행, 그리고 군형법상 반란수괴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마도희는 병사들의 환호 속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TV 속 어머니의 눈과 마도희의 눈이 시공간을 넘어 마주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전쟁터는 이제 강원도 화천의 산골짜기에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옮겨졌습니다.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는 날 의사당 주변은 마영란 대장과 마도희 소위를 응원하는 시민단체와 방영국 의원이 돈으로 동원한 관변단체들의 고성으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방영국 의원은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고 마영란을 권력 남용으로 군 기강을 문란케 한 정치 군인으로 몰아세우기 위한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짜놓았습니다. 그는 감사장에 들어서며 수행 비서들에게 거만하게 속삭였습니다. 오늘 저 여편 내 별 4개를 내가 직접 떼어버릴 거야. 감히 내 조카를 건드려? 눈물 콧물 쏙 빼게 만들어주지. 국정감사장은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와 팽팽한 긴장감으로 터질 듯 했습니다. 증인석에 앉은 마영란 대장은 정복 차림으로 바위처럼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방영국 의원은 시작부터 책상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마영란 사령관, 당신 제정신입니까? 딸이 뺨 한 대 맞았다고 전방부대에 헬기를 6대나 띄워? 이게 북한군이 쳐들어왔을 때나 할 짓이지 사적인 복수국에 쓸 병력이야? 국민 혈세가 당신 쌈짓돈입니까? 방 의원의 호통에 여당 의원들이 동조하며 야유를 보냈습니다. 방송을 지켜보던 국민들도 처음에는 헬기 동원은 너무했다는 여론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마영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제 딸이 맞아서 간 것이라면 저는 옷을 벗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움직인 것은 7사단이 대한민국 군대가 아니라 거대한 범죄 집단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방영국 의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내 조카가 범죄자라는 증거 내놔봐. 없으면 당신은 무고죄에 내라는 뭐야. 그때 마영란이 방청석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증거 여기 있습니다. 문이 열리고 다리를 절뚝거리는 마도의 소위가 제복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생명처럼 지켜낸 USB가 들려 있었습니다. 마도희가 증인석에 서자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마도희는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7사단 소대장 마도희입니다. 저는 어머니의 딸로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장교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스크린에 마도희가 확보한 엑셀 파일과 방기태의 통화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방기태의 걸걸한 목소리가 감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 삼촌. 이번에 군용 기름 뺀 거 3억 정도 돼요. 삼촌 선거 자금으로 보냈으니까 공천 확실하게 챙겨줘요. 그리고 여기 여군 애들 좀 반반한데 나중에 서울 올라가면 데리고 갈게. 적나라한 내용의 감사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가 곧이어 경악과 분노의 함성으로 뒤덮였습니다. 방영국 의원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습니다. 그는 당황하여 소리쳤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딥페이크야. 전현이 감형받으려고 수작 부리는 거야. 하지만 마영란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방 의원님 조카분 계좌에서 의원님 차명 계좌로 입금된 내역까지 다 여기 있습니다. 검찰 수사 피하실 수 있겠습니까? 실시간으로 방송을 보던 국민들의 여론은 폭발했습니다. 인터넷 댓글창은 마 장군이 참군인이다. 쓰레기들을 청소해라라는 글로 마비될 지경이었습니다. 방영국 의원은 비틀거리며 도망치듯 뒷문으로 빠져나가려 했지만 이미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방영국 의원님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방 의원은 바닥에 주저앉아 추태를 부렸습니다. 이거나 내가 누군 줄 알아. 국방부 장관 나오라고 해. 마영란은 그 꼴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마이크에 대고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군복은 국가를 지키는 수의이지 당신들의 탐욕을 가리는 가면이 아닙니다. 국정감사장은 마영란과 마도희를 향한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 강원도 화천의 7사단에는 피바람이 아닌 정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7사단 지휘부를 전원 보직 해임했습니다.
구속 수사를 받게 된 방기태 대위와 설충식 중령은 군 교도소로 이송되기 전 현장 검증을 위해 마지막으로 부대를 찾았습니다. 포승줄에 묶이고 수의를 입은 두 사람은 더 이상 기고만장하던 지휘관이 아니었습니다. 방기태는 마주치는 병사들의 눈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고 설충식은 나는 억울하다, 다 방기태가 시킨 거다라며 끝까지 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병장의 도열한 병사들은 그들에게 경례 대신 싸늘한 침묵을 보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김일병이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방기태 앞에서 떨지 않고 똑바로 눈을 맞췄습니다. 중대장님, 당신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그냥 양아치였습니다. 방기태가 발끈하려 했지만 헌병이 그를 거칠게 밀어 차에 태웠습니다. 호송버스가 떠날 때 병사들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것은 해방의 함성이었습니다. 마도희는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왕따 소대장이나 낙하산이 아니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병사들이 식판을 들고 그녀의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소대장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소대장님 아니었으면 저희는 평생 노예처럼 살았을 겁니다. 병사들은 그녀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습니다. 마도희는 밥을 먹다 말고 왈칵 눈물을 쏟았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던 싸움이 사실은 모두를 위한 싸움이었음을 확인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로운 섬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마영란 대장이 7사단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기습 감찰이 아닌 7사단의 명예 회복을 격려하기 위한 방문이었습니다. 연병장에 선 마영란은 단상에 올라 병사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지휘관들의 잘못을 미리 살피지 못해 너희를 고통받게 했다. 미안하다. 그리고 그녀는 대열 앞에 서 있는 마도희에게 걸어갔습니다. 수천 명의 병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영란은 사성 장군의 권위를 내려놓고 엄마의 얼굴로 딸을 마주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마영란의 한마디에 마도희는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참았습니다. 아닙니다.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마도희가 씩씩하게 대답하자 마영란은 와락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너는 훌륭한 군인이다. 나보다 훨씬 더 강한 군인이야. 그제야 마도희는 엄마의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얼어붙었던 화천의 땅에도 모녀의 가슴에도 따뜻한 봄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포옹 위로 칠성부대의 깃발이 힘차게 펄럭였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다시 돌아와 화천의 산맥에는 진달래와 벚꽃이 만발했습니다. 세상은 변했습니다. 방기태 전 대위는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매일 화장실 청소를 하며 자신이 괴롭혔던 병사들의 고통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는 면회 온 가족들에게 제발 합의 좀 해달라고 애원하지만 이미 집안은 풍비박산이나 아무도 그를 찾지 않습니다. 설충식 전 중령 역시 불명예 제대와 함께 연금을 박탈당하고 공사판을 전전하며 비참한 말로를 보내고 있습니다. 방영국 전 의원은 감옥에서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형량이 늘어났다는 뉴스가 흘러나옵니다. 정의는 더디지만 확실하게 그들을 심판했습니다. 마도희는 중위로 진급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7사단 수색대대의 전설적인 중대장으로 불립니다. 그녀는 과거의 자신처럼 어리버리하고 적응하지 못하는 신병들을 살뜰히 챙기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막사 뒤편에서 울고 있는 신병에게 다가간 마도희는 자신의 손수건을 건네며 말합니다. 울어도 된다. 하지만 포기하지는 마라. 내가 내 뒤에 있다. 신병은 든든한 중대장을 보며 눈물을 닦습니다. 마도희는 훈련 때마다 병사들보다 앞장서서 험한 산을 오르고 그녀의 등은 병사들에게 가장 믿음직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서울 본가 마영란은 합참의장으로 영전하여 대한민국 국군의 최고 사령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군복을 벗고 앞치마를 두른 채 주방에 서 있습니다. 휴가 나온 딸을 위해 생일상을 차리는 중입니다. 1년 전 차가운 차 안에서 식어가던 그 미역국이 아닙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과 갈비찜이 식탁을 가득 채웁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건강하게 그을린 피부에 마도희가 들어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모녀는 식탁에 마주 앉습니다. 어머니, 이번 훈련 때 제가 사단장 표창 받았습니다. 마도희가 자랑스럽게 말하자 마영란이 흐뭇하게 웃으며 밥 위에 고기 한 점을 올려줍니다. 알고 있다. 내 귀가 얼마나 밝은데. 잘했다, 내 딸. 식탁 한 구석에는 1년 전 눈보라 치던 소초에서 마영란이 휘둘러 찌그러졌던 그 낡은 보온병이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아픈 기억이 아닌 승리의 트로피이자 가족의 사랑을 상징하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정원으로 나가 차를 마십니다. 따스한 봄바람에 벚꽃잎이 찻잔 위로 떨어집니다. 마도희가 묻습니다. 어머니,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헬기 띄우실 겁니까? 마영란은 찻잔을 내려놓고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합니다. 아니, 헬기 말고 탱크를 몰고 갈 거다. 두 사람의 유쾌한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봄 기운 가득한 하늘로 퍼져나갑니다. 강철 같았던 어머니와 꽃처럼 여렸던 딸은 이제 서로를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전우이자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두 사람이 맞잡은 손을 클로즈업하며 그 위에 떨어진 벚꽃잎 하나를 비추며 아름답게 막을 내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